자, 첫 번째, 정보교육을 역량교육으로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국영수 사과 체제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역량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역량교육이 되려면, 역량교육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인지력, 그 다음에 인성력, 그리고 자주력, 주도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주력,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주 역량입니다. 근데 그 세 역량 중에서 다시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시작. 네, 인지력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를 파악하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학습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면 항상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 알기 전에 그 태양계 행성 운행 그 논리를 밝혀내기 전에 우리는 거의 2000년을 헤맸잖아요. 2000년을 헤맸죠. 그리고 케플러가 그걸 밝혀내고 나서야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여행이 우주로 가능하잖아요. 원리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원리가 밝혀지면 중복 누락이 사라져요. 중복 누락이 사라져요. 그러면 10년 걸려 할 일을 진짜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우리 중세 연금술사 생각해 보세요. 중세 연금술사들 정말 천여 년 동안 해왔지만 다 그냥 혼자서 알아 지지고 볶고 삶고 막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법칙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나노 기술은 어떻습니까? 우리 물리학의 나노 기술은 원자 118개, 원자 수, 그죠? 분자, 원자에서 원자끼리 합쳐서 분자되고, 그래서 산소 나노튜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냥 기술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 이제는 좀 그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인지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인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냥 공부하자예요. 맞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공부부터 하나요? 아니면 관계부터 있어야 되나요? 우리 라포 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시작은 자주성하고 인성성이 먼저입니다. 중요성, 자, 보세요.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애들이 대학 공부하나요? 초등학교 공부하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초등학교 수업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걸 보고 중요성과 순서더라고 해요. 그렇다면 현재 인지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자주성일까요? 인성성일까요? 그렇죠. 뭐 어느 게 먼저죠? 예, 자주성이 먼저죠. 그 다음에 인성성인데 이건 또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자주성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니까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주성이 안 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인성이 곧 자주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얽혀 있어요. 이제 자주적 인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자주적 인성이라고 하는데 먼저 자주적 인성이 받쳐줘야 그 다음에 공부가 돼요. 자, 한번 개인일 경우는 크게 좀 자주적 인성에서 인지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가 딱 연결되지는 않지만요. 교실 수업 들어가 봅시다. 지금 여러분 교실 수업 할 때요. 잘하는 학생 자유롭게 발표하나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유롭게 발표.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잘하는 애가 좀 잘난치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다들. 예, 재수없다고 뒤에서 이상한 거죠. 그거 없는 반은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유롭게 말을 하고 칭찬받는 쪽엔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잘하는 애들이 발표하면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잘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재수없다고 처리하는. 또 못하는 아이가 발표를 하면 무시하고 비웃고 자연적으로 눈꼬리부터 시작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그렇죠. 이게 좀 들어갔으면 그만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밑에 딱 깔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교실 수업이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던 방식을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최대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인성 기반 행복 교실 만들기. 한번 이 기법을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고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아 정말 이거 쓰면 정말 되겠구나.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했던 그 반에서는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반에서 보면 아주 그냥 별의별 아이들 다 있는 데서 이게 과연 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해보면서 수정 보완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마이더스의 인지기술 훈련. 인지기술 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알아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알아내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 방향을 3일차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4일차에 가면 이제 저희 그 권순현 소장님이 와서 요 기술을 이제 교수 학습의 세부적인 기능으로 수업할 때 오프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들을 마지막 날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방향으로 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보교육을 역량교육으로 바뀌는 현장. 지금부터 잠시 나누도록 하죠. 먼저 우리 연수 방향에서 핵심 역량의 핵심이 인지력이다 라는 주제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마인드맵이라서 조금 더 파워포인트 비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보세요. 자, 핵심 역량의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 역량인데 어떻게 해서 이 역량을 연구하게 됐냐면 크게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제가 20여 년 전에 X 교육을 탐색을 시작했어요. X라는 말이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그 이야기인데 그 전에 세계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교육이 유대 교육하고 영재 교육이죠. 그래서 유대 교육과 영재 교육을 연구하면서 얘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을까? 저희 자녀들 가르치는 단계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한 그런 개념을 찾았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흔히 하는 하브르타라고 그러죠. 질문에서 시작해요. 질문에서 토의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을 때 썼던 방법들이 결국 이건데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 노벨상을 한번 제가 통계를 한번 재미나게 엮어볼게요. 자, 첫째, 현재 노벨상이 약 한 9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이 250개 정도 되고요. 서양은 그냥 나라가 많잖아요. 통틀어서 그냥 한 700개. 서양이 700개, 그 다음에 일본이 20개, 중국이 10개예요. 근데 이거는 인구수를 배려하지 않는 거니까 인구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서양은 그냥 퉁쳐서 30억이에요. 30억에 700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15억이니까 15 곱하기 2 하면 30억 되고 노벨상 수는 10개였으니까 20개 되죠. 자,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일본이 약 1.5억 잡고 10배 하면 15억, 220개에서 200개,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400개. 일본이 400개. 일본 400개는 그래도 서양하고 좀 비슷하죠. 서양이 700개니까 거의 50%대 따라가죠. 동양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으로 가보죠.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1,500만입니다. 1,500만에 250개니까 계산해 볼까요? 1억 5천, 2,500개. 그 다음에 15억, 2만 5천 개. 그 다음에 30억, 5만 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개 대 서양이 최고 높은 게 700개예요. 5만 개 대 700개면 사람하고 개 차이 아닐까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냐 이 말이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냥 유대인은 노벨상이 많다 이렇게 알았었지 인구수 대비 통계로 내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면 그쪽은 사람이 아니야. 거기가 사람이면 우리가 사람이 또 아니야.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쪽 그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교육을 연구하려면 필히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그들의 종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전하게 됐는지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알아내는 능력이었어요. 보세요. 알아낸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를 누군가가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다 뭐예요? 기준이.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모르는 거를 누군가가 알아내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알아내는 걸 열심히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알아낸 걸 모아놓은 걸 우리는 열심히 배우는 거, 아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지? 유대인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요. 차별화예요. 서양인은 논리화예요. 동양인은 관계화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누군가하고 다른 거를 못 견디죠. 우리는 같이 가려고 그래. 유대인은 같은 걸 못 견뎌요. 다르게 하라고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너는 쟤하고 같이 하지 말고 뭔가 다른 걸 하라고 해요. 서양은 합리적으로 하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요. 유대인은 다르게 해라. 서양인은 합리적으로 해라. 동양인은 조화롭게 해라. 이게 모든 교육에 영향을 이렇게 미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발견이 많아. 발명 발견이. 노벨상 수가 그래서 많은 거죠. 근데 기계화는 서양이 빨라요. 기계화를 만드는 데 보면 서양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동양은 아무튼 조화롭게 가는데 아주 전문적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에 영향을 받는 원천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독서와 질문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초기에 그래가지고 제가 꿈의 학교를 설립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 거죠. 책을 읽고 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과정을 보면 보통 교과서를 읽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교과서는 기본이고요. 교과서 공부한 다음에 독서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전부 위대한 사람들 보면 제가 연구해본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 학교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은 한 10년에서 20년 독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은 최소 5년 이상 독서에 몰입해요. 그게 보통 통계예요, 통계.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한 사람들은요, 그냥 주어진 시스템 속에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거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은 거의 안 해요. 다 그냥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아주 고민스럽게 접근했던 게 뭐냐면, 이 그래프입니다. 이걸 독서계의 마의 그래프라고 저는 불러요. 한번 독서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독서하고 지적 역량 발달 과정을 보면 이 역량 개발이고 이쪽이 학습 시간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시간만큼 발전을 했다. 그러면 학교 과정형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정상 발달이죠. 근데 학교 교과는 이렇게 발달이 돼요. 공부한 만큼 어느 정도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었더니 2달 만에 성적이 탁 올라갔다.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가 이제 독서계의 마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것을 극복을 못해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때가 이 빅뱅, 독서 지식의 빅뱅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40대 전후입니다. 이때가. 그 꾸준히 책을 읽어와서 40년을 읽으면 이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오기까지 결과가 없어, 결과가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퍼즐 있잖아요. 조각 퍼즐을 맞출 때, 처음에 맞출 때는 정말 지루하죠. 하나씩 보고. 근데 어느 쯤 가면 막 놓기 바쁠 때 있죠. 그게 바로 지식 빅뱅이에요. 예, 그게. 근데 그 단계를 가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영역을 꾸준하게 파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영역은 오래 파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좁은 영역에서는 좀 일찍 나타나요, 이게. 그런데
이 사상가 그리고 시대적인 큰 흐름을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늦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40 전후가 돼야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왜 독서는 그렇게 이게 늦을까? 당연히 지식의 체계를 못 잡아서 그러겠죠. 자,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독서의 차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만드는 요인. 그게 뭐냐면, 교과서는 이렇게 식물 한번 생각해보자. 식물의 이해, 식물의 의미, 식물의 기능, 식물의 원리, 식물의 특징 쭉 나오잖아요. 이거 한 사람이 개발한 건가요? 아니죠. 수천 명이 천년에 걸쳐서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체계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책은요, 한 권 안에서 목차는 논리적 체계가 있지만 두 권째 나가면 서로 다른 저자가 쓴 두 번째 책을 보면 논리 연결이 되나요? 중복이죠. 집중에 관한 책 한 20권 사서 보세요. 두 번째 읽으면 세 번째부터는 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복과 누락들이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중복과 누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공부한 만큼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큰 무리 없이 이런 성장이 일어나지만, 교과서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 내가 교과서를 안 보고요, 교과서를 만들었던 원본책 1000권을 가지고 식물의 이해를 내가 만든다고 칩시다. 교과서로. 식물의 이해에 관한 1000권을 가져다가 교과서처럼 중복 없이 누락 없이 해가지고 체계를 다 구성하는 거 한 사람이 가능할까요? 어렵죠.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인과관계와 연관관계를 다 따져서 이 엽록소는 지금 어디 밑으로 가야지? 그렇죠. 엽록소에서 발견되는 하부적인 세포는 어디로 가야지? 이 관계를 다 밝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죠. 그러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역량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교과서, 만들어 놓은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보를 모아서 체계화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럼 거기는 정보 요소와 사고 요소를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럼 교실 수업에서 이걸 한번 써볼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번 교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학생들은 전부 이 만들어진 정보를 암기하는 데 주력하는데, 암기에 주력하지 말고 정보를 자기가 리스트럭처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기술을 이번에 내일부터 훈련을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그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자기가 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정보 설계형 발달입니다. 적은 시간으로, 적은 노력으로 역량 개발이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학습계에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독서도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방식으로 독서를 한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 3학년짜리가 수능 전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거 한 권을 수능 준비 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가 98점 나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수능에서. 예. 자, 이겁니다. 동물농장 너무 잘하시잖아요. 뭐 수능에 약초의 감방식으로 나오는 책인데, 자, 먼저 작가 개요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작품 개요. 작품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책 한 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썼으면 참 잘한 거죠. 이게 틀리면 이제 그 다음 다른 것은 다 틀리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책을 읽기 전에 만듭니다. 어떻게 읽기 전에 이걸 만들 수 있죠?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작품 구성으로 들어가죠. 자, 구성 보세요. 동물농장 뭐 다 보셨을 테니까 그냥 스토리예요. 그리고 목차도 없어요. 그냥 1, 2, 3, 4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배경정보니까 놔두고 밑에 가서 동물농장 독립단계가 처음에 시작되죠.
혁명과 전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죠. 혁명의 계기는 다시 메이저 영감의 연설, 현재 모습 추방, 미래 모습, 그 다음에 준비, 동물주의 사상이 기원이 되고 기원 전파, 그리고 혁명의 시작, 반란, 계기 진행, 결과, 지배의 자치 제거, 농장 이름 변경 등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서 느낌이 뭐예요? 로지컬하죠? 이거의 하위, 이거와 동류, 또 이것의 하위, 이거와 동류, 이게 로지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지컬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자, 저하고 같이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동물 배경이니까 뺍니다. 자, 동물농장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독립되었다. 첫째, 동물농장의 혁명과 그 다음에 전투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먼저 혁명은 그 계기에서부터 영향까지를 살펴보면, 먼저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서 혁명이 시작되었다. 메이저 영감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먹이배육과 노동 착취와 행복하지 못한, 즉 자유가 억압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한 인간들의 무생산과 가소비로 인해서 노동이 착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간은 추방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표를 붙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사용을 금해한다. 앞으로 우리 미래 모습은 동물 지배와 살해가 금지되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유로 메이저 영감은 사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혁명의 준비가 되었고, 이런 동물주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서 기원되었고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전파의 방법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주도는 돼지들이 하게 되었다. 어떠세요? 아니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죠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더 재밌는 것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보세요. 요약 한번 해볼까요? 줄여가면 이 하위 요소를 빼면 요약이 줄죠. 여기까지. 동물주의 사상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하위 빼면 돼.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면, 그럼 책 한 권을 A4 용지 한 권으로 요약하려면 하위는 빼고 상위만 가지고 요약하면 되고, 자세히 하려면 하위로 뎁스를 내려가면 되고, 문제는 이게 로지컬하게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학생 하나가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2개월 만에 이걸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지컬한 사고와 책 읽는 정보들을 세팅하고 정말 국어 수업은 이걸로 처리가 될 만큼 효과가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의 스토리를, 사실 그 책에는요, 동물용 동장, 운영, 문제, 몰락 이런 식의 표현이 없죠. 거기는 여기 하위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리지, 스토리니까 그거를 이렇게 체계화를 시킨다는 것,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파워포인트의 이야기입니다. 요거 내 안에 들어있는 정보와 내게로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체계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력의 절정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지력이란 무엇이냐? 알아내는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인지력이란 아는 것이다, 알아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인지력이에요. 그럼 아는 것이 힘이다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해서, 자, 지금 현재 이전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교육은 아는 것입니까? 알아내는 것입니까? 시작.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이죠. 지금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아내는 것이 우리 5,000년 역사에 실제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시작. 있었죠. 노벨상 받는 사람들, 다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지 알아내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는 거죠. 너무 작았어요. 우리가 저기 길 가다가 돌멩이 차니까 유전이 나오더라, 이런 걸 알아냈다고 보기는 어렵죠. 로또지. 그런 거는 우연히 알아낸 거 말고, 여기서 알아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박사학위에서 들어가 보면 문제를 설정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가설을 수립하고 가설에 검증하잖아요. 요거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를 알아낸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이 역량은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 역량을 무슨 역량이라고 그래요? 문제 찾아내고 원인 찾아내고 가설 수립하고 대안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도구로 만들어서 경영까지 하는 이 역량을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도 쓰고 있죠. 무슨 역량으로 하죠? 문제해결, 그치. 문제해결 역량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목을 어떤 걸 공부하든지 간에 사회에 나가서 큰일을 하는 사람 보면 동일하게 이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다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핵심 역량을 다룰 때 이걸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목을 국영수사가 뭘 했든 간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국영수사가 정보를 가지고 잘하지 않더라는 거지. 이 사람들 속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역량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건 제가 사회에서 경험하면서 다 느낀 겁니다. 다 그 얘기를 해요. 다.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큰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전문성이 아니라 전문성은 정보에 관한 것이거든요. 전문성은 정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역량은 바로 문제인식에서 문제 해결까지의 프로세스를 집행할 줄 아는 요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회에서 큰일을 못해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거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에서 지금 핵심 역량 이렇게 떠드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 역량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역량이었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무슨 핵심 역량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를 이름만 바꿔 붙인 거예요. 안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왜 지금 이 문제 해결 역량을 핵심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인공지능 전까지는 진짜로 지식, 우리 흔히 말하는 전문성이라고 합시다. 이 전문성만 가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근데 인공지능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 이 전문성이라고 말하는 이 지식은 그냥 완전히 날개 없는 새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 해결 역량이 상위 그룹의 핵심 역량이에요. 현재 공무원 역량 다 그 역량입니다. 이따가 제가 자료를 다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역량 다 수집돼서 패턴화를 다 시켜놨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갑자기 학교에까지 이제 이 얘기를 하냐 이거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역량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역량 구조입니다. 관공서 역량 구조, 정부 기관 역량 구조들이죠. 자, 보세요. 문제인식, 문제인식에 대한 전략사고, 고객만족, 조종통합, 성과제한, 변화관리. 기획은 문제인식에 대해서 기획하고 사람들한테 의사소통을 해주고 이해조정, 동기부여 사람들을 통해 이거는 이제 주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쪽이죠. 그 다음에 문제예측, 기획 다 비슷하죠. 예, 위기대응, 문제인식, 소통조정, 기획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표준 역량표도 이렇게 나와요. 기초행동 역량군도 기초행동군은 이제 그 조직과 관련된 요소, 그 다음에 직무수행 역량군은 정보 수집에서부터 집행관리, 관리 역량군, 그 다음에 관계 역량군, 지식 역량군. 이걸 모으면 아까 이런 역량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문제 인식에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고위직 역량 14년도 보세요. 공통 역량을 보면 사고, 업무, 관계. 이게 이제 지금 그 저희 걸 받았어요. OECD 거. 그렇죠? 기획, 조직관리, 의사소통, 유해관계, 동기부여. 이것도 다 여기 정책기획 자체가 문제 해결에 관한 전체 계획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관리 기능이에요. 그 다음 리더십 역량, 네. 전략적 사고와 기획적 사고죠. 그 다음에 성격 지향하고 나머지는 다 관계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 역량도 마찬가지로 기획 역량.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기획력이죠. 여기 컴피턴시고 이 뒤에가 기획력을 만들어주는 역량들이죠. 여기가 정보, 지식을 다루고
이게 통합적 사고, 분석적 사고예요. 자, 그 다음 기업의 인재 역량 요소, 인재 역량을 도표로 보면 예, 똑같죠. 전략, 통합, 글로벌 프리젠테이션, 리더십, 윤리 거의 비슷한 역량으로 다 짜임새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취 역량, 예, 특징, 영역. 여기도 이제 OECD하고 좀 비슷하게 인지 역량, 그렇죠. 인지 역량의 분석 전략 있죠. 그 다음에 조직 역량, 그 다음에 관계 역량. 네.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결국은 인지, 관계, 그리고 하나가 이제 조직인데 어떤 거는 업무, 어떤 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는 거의 유사한 주도성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기업의 업무 역량 요소를 보면 자, 요겁니다. 역량 내용, 추진력 있냐, 기획력 있냐, 관리력 있냐, 소통력 있냐, 관계력 있냐. 이게 좀 종합적으로 6가지 역량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가 한꺼번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비슷하다는 뜻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의 역량을 보면 이겁니다. 세계 교육의 요소를 보세요. 1900년 이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육덕육. 1900년 이후 뭐 하나가 붙었죠? 체육 붙었죠? 체육 선생님이죠. 바로 네, 이게 페스탈로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페스탈로지가 이렇게 있죠. 헤드, 허트, 핸드.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여서 세계 교육의 요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는 이건 조금 좀 패턴이 카피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주역을 보면 자, 지금 데세코죠. 여기가 유엔의 데세코에서 나온 역량입니다. 상호작용, 그 다음에 자율력, 그리고 반성적 사고력이죠. 그리고 이유, 여기는 그냥 과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 하나 특별한 게 기업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주목해야 됩니다. 기업정신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대박을 낸 교육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막 들어왔어요. 현재 미국의 16,000개 대학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가 나온 결과에 어릴 때 기업정신 교육을 배운 사람은 매출 자체가 지금까지 낸 수십 년 동안 이 통계가 수익이 3배가 높아요. 수익이. 그럼 기업정신의 핵심이 뭘까요? 당연히 문제 해결이죠. 이게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을 배우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유럽은 다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딩도 음으로 좋지만 이런 게 정말 음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의사소통 뭐 이렇게 돼 있고, 호주, 문해력, 수리력, 예. 그 다음에 뉴질랜드, 캐나다가 데세코 거의 쓰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주요국도 우리나라하고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대학 역량 요소가 교육부에서 한국직능하고 개발한 게 요거죠. 현재 인지 요소, 비인지로 나누고 인지의 5가지, 4가지, 비인지 2가지. 이렇게 해서 현재 설문을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현재 우리 교육부 요소하고 큰 차이 없죠. 교육부 요소 보실래요? 이번 교육부 요소는 핵심 역량의 요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기관리, 여기 자기관리 있죠.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창의사고가 여기는 종합적 사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심미 의사소통 공동체죠. 그러면 심미 의사소통에서 공동체, 여기 대인관계가 공동체. 그 심미도 여기가 포함되고 의사소통 여기 포함되고. 그거 비슷하죠. 큰 차이가 없어요. 글로벌 역량도 결국은 관계하고 포함되어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많이 달라진 거 없죠. 예, 그런데 이름만 2015년을 뭐라고 불러요? 핵심 역량 교육 과정 편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거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지금 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도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문서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핵심 역량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 초벌해요, 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교육부하고 연결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단지 20년 전부터 그냥
주제를 그냥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전 세계가 또 교육부가 핵심 역량, 능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반가운 일이었죠. 뭐 얼마나 반갑겠어요. 저는 그냥 그 생각 없이 저 혼자 생각해 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자, 역량에 대해서 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핵심 역량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은 이 역량이 발전하는가. 그래서 역량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지력이에요. 그 인지력은 다시 정리하면 이해, 사고, 표현인데 이해, 사고, 표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셋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셋 중에 이건 요소기 때문에 아까 불의 요소처럼 이 3요소기 때문에 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도 우리가 불을 낼 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재료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발화점 열이 필요한 거예요. 셋 다 구성 요소지만 두 개는 항상 있다는 거야. 두 개는 항상 있어. 그러니까 발화점 이상의 열이 생겨야 불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라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성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교육에서 인지력을 개발할 때 이해, 사고, 표현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사고죠. 왜? 나머지는 항상 있어. 이해도 가만히 있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인지가 되고 오감이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표현도 늘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놈 사고는 잘 안 돼. 16년을 배워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자, 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대상인데요. 사고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으면 한번 누구 손 들고 맞으면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사고를 어떻게 하죠? 아니 지금 보세요. 우리 사고라는 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익숙한 우리의 삶인데 왜 우리가 설명이 잘 안 될까?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어디 가도 이 설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사고를 문제가 생기면 사고를 하지. 그거는 이제 어쩔 때 사고를 하느냐지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지 사고의 그 프로세스. 일단 눈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인지한 다음에 인지한 다음에 뇌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 프로세스 이거지. 그 과정이 뭐냐. 알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하나야. 일가견이라고. 하나씩. 이거를 체계화해서 말해본 적이 별로 없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인간의 핵심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도 방금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한다 해서 여러분이 당장 그거를 뭐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인간은 사고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오감의 인지가 먼저 들어와요. 인지는 사고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먼저 정보가 들어와.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내가 속성, 이게 뭐지라고 묻게 돼. 속성 파악을 먼저 하게 돼. 속성이란 우리가 글 같으면 핵심 주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이 툭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분위기야? 여기 지금 뭐 파토 치는 분위기야? 아니면 뭐 하는 분위기야? 이렇게 분위기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볼 때는 쉽죠. 여기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야. 수강 중이야. 이렇게 핵심 파악이 쉽지만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뭐 하는지 모르죠. 이게 핵심 파악. 그래서 속성 파악을 하고 속성이 파악이 되면 속성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니야. 컴퓨터 속성, 마우스 속성, 다 속성이 여러 개 있어. 그럼 컴퓨터와 마우스는 어떤 관계지? 이 관계를 이을 줄 알아야 돼. 이 관계는 다시 네 가지가 있는데 동류관계, 포함관계, 인과관계, 비유과관계라는 3차원 세계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관계가. 이런 간단한 로직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를 찾은 다음에 이 관계를 체계화시키는 거야. 그 관계를 찾는 과정에서 분석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분석 분류를 해갖고 체계화시켜요. 체계화를 시킨 다음에 체계화 속에서 문제를 찾아요. 체계화해서 문제를 찾습니다. 왜? 체계화하면 빠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하고 오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원인과 그 다음에 대안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해서 문제 해결하는 요게 사고 프로세스예요. 지금 들으니까 이제 알겠죠?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런 사고 프로세스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너무 노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알지 연구 안 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사고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이렇게 감춰져 있었을까? 이게 무슨 어려운 거라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사고가 핵심이라면 자 어떤 정보가 이쪽에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이 되죠. 자 입력대 출력을 다룰 때 여러분 생각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죠. 입력값보다 출력값이 크면 승합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입력값이 출력값보다 작으면 감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승합과 감합을 생각해보면 교육에서 쓰는 승합은 하나 들으면 열을 한다. 이게 승합이거든요. 이게 천재들이 쓰는 기본 용어입니다. 하나 듣고 하나를 출력하는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죠. 하나 듣고 당연히 1보다 낮으면 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속담이 있죠. 하나 듣고 열을 하면 천재, 하나 듣고 다섯을 하면 수재, 하나 듣고 둘을 하면 영재, 하나 듣고 하나 알면 범죄. 보통 사람. 하나 듣고 모르면 뭐예요? 둔재. 예. 결국 정보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승합과 감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디서 왜 승합과 감합이 어디서 결정된 걸까요? 바로 사고에서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년 전에부터 고민했던 일이에요. 그 연구하느라고 시간 다 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고 구조 안에서 벌어진 일을 체계화시키니까 우이독경 수준에 있는 사람도 지능이 개발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경험한 거죠. 물론 거기 딱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는 아이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는 아이는. 네, 하고 싶은 아이는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어도요. 원리와 절차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도와주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원리와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역량을 연구하는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수주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제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왔던 일이 바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다르다는 거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조건 안에서 했던 거지 여러분 같은 조건이었으면 저도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에서 개발된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잘 응용할 건지는 한번 정말 같이 손잡고 해보게요. 저도 사실 학교 현장은 자신 없어요. 정말 자신 없어요. 저는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하자 그러면 그냥 모든 아이들 다 절대 못한다. 아예 딱 손 넣어버려요. 그리고 강의하고 같은 정보를 제공해서 이 듣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애만 골라내서 합시다. 안 그러면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동기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강연해요. 전교생 대상으로. 그러면 한 200명 들으면 한 120명 정도가 신청을 해요. 근데 뽑을 때 기준이 이거예요. 못한 사람만 와라. 공부 못한 사람만. 네. 두 번째 뭘 하냐면 하루에서 3일 캠프를 해요. 캠프 해가지고 캠프 그 120명의 캠프를 들으면 캠프에서 다시 또 골라. 자 이제 캠프 해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 나와라. 이래갖고 마지막 뽑은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공부도 하기 전에 파토나. 그렇잖아요. 뭐 시작이 안 돼. 시작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뽑은 애들만 대상으로 집중해서 바로 인지력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 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작 자체를 못합니다. 왜냐? 공부하자 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던 시스템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15분이죠 지금. 3시 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졸리지 않으셨나요? 괜찮았어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